자, 오늘 우리가 사회와 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게 원제는 소셜 매스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런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 일본말을. 이게 내가 일본의 학회에 참석했다가 그 일본에 굉장히 많은 책, 그 수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책 중에서 이게 눈에 띄어서 유심히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시간이 날 때 번역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저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 수학과에 입학했다가 다시 교육대학으로 편입해서 그 다음에 교사가 돼서 이제 수학을 도대체 왜 배우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교사로 성공하고 또 교수가 돼서 그래서 평생을 이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그러면서 수학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자료를 발굴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여러 권의 책을 쓴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기서 봤듯이 정년 퇴임한 후에도 30번 이상 여행을 떠나면서 그 경험을 정리해서 40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고 하니까 수학 교수로서 현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평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수학 대중화를 실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느낀 것은 1만 년 가까운 인간 사회사에 있었던 홍수, 지진, 화재, 재난, 기아, 역병, 개인적인 실현, 폭행 등등의 사건에서 보듯이 이 인류가 살아온 길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데 그런데 이런 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인류가 그런 그 변화를 이런 파란만장한 시츄에이션을 당면하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도전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학을 활용하고 또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공부한 수학들이 되게 입시 수학이라서 그 평가에만 관점을 두고 배워왔기 때문에 실제로 입시가 끝나고 나서는 뭐 수학이 필요하지 뭐 크게 생활에 필요한가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 역사의 발전에 수학이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수학이 우리 실생활과 상관이 없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앨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 다리가 퀸스 칼리지에 있는 수학의 다리라고 불리우는 다리인데 이게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다리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누가 이렇게 칼로 글자를 새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글자가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수학. 세계 4대 문명을 대표하는 민족들이 각각 그 독자의 문화를 형성했지만 그 모든 문명에서 수학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숫자나 계산법, 또 도량형, 또 시간 계측, 비율, 측정, 작도와 같은 기초 수학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후 통상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전쟁, 정복, 또 문화교류가 생기면서 수학도
서로 교류가 되면서 양질의 것으로 서로 항상 발전되고 또 근대 수학으로 이제 통일이 되었는데 특히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계산용 수로 정착되었으며 미터법에 의한 도량형 제도가 완성되었고 또 세계 공통 시각이 경도라는 위치를 고정하면서 설정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수학이 다양한 지역에서 발전했지만 모든 인류와 함께 공유하며 발전되어짐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발전에 기여하면서 탄생한 그런 수학 분야들을 중점으로 이 책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발상의 수학 시대. 이 수학사, 수학교육사, 사회사, 문화사, 또 학제, 또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수학 분야 중에서 이 고전적인 수학사, 즉 그 화석이 돼버린 수학사가 아니라 현대와 연결된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수학사를 이번 학기에 같이 생각해 보면 하는데 이 책에서는 최근 40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나타났던 전통 수학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한 새 발상의 수학 시대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발상의 수학 시대, 즉 수학으로 인정하지 않던 수학이 탄생한 시대. 이것은 이 첫 번째 새 발상의 수학 시대는 언제였냐면 고대 그리스 수학 이래 제논의 파라독스 등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 또 불확실한 것은 패러독스라고 하여 수학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수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마침내 전통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발상의 새로운 수학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새 발상의 수학입니다. 두 번째 새 발상의 수학 시대는 이 컴퓨터라는 이런 인간의 계산 능력을 넘어서는 도구 개발을 힘입은 시대가 바로 새로운 새 발상의 두 번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이런 새로운 수학 분야들이 생겨났죠. 위상수학, 뭐 카타스트로피 이론, 뭐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프랙탈, 카오스, 퍼지, 매스 뭐 등등 이런 과거에는 수학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학이 탄생했고 이런 발전은 혁명적으로 변해온 사회가 낳은 수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집단 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학은 질병, 무역, 전쟁, 경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인류가 정면으로 도전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책에서 수학이 사회 발전에 끼친 역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게 이것인데 그 이전에 원시 수학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뭐 계산술, 뭐 기하학 등부터 시작해서 실용에서는 뭐 천문 계산, 뭐 필산법 등등으로 또 학문으로서는 뭐 대수학 또는 뭐 기하학 뭐 등등 정수론 등등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그것이 이제 10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 그러니까 접어들면서 연속 움직이는 수학, 즉 그 전에 있는 정적인 그런 기하학 같은 수학이 아니라 카운팅하는 그런 수학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다루는 움직임을 연구하는 그런 수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세발상의 수학 시대를 거치면서 함수라든지 통계, 확률 등등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히 수학이 발전하면서 뭐 응용 수학, 순수 수학으로 발전했고, 또 그리고 이 동시에 크게 발전했고, 그다음 컴퓨터가 나오면서 또 새로운 그런 그 수학 시대가 열렸죠. 특히 그 후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하면서 학문의 이 생산 속도는 물론 확산 속도 그리고 재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주로 요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400년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예전에 물리, 천문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지진학, 또 사회학, 경제학, 회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수학을 활용한 분야는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의 전자제품, 운전, 제어, 교통관리, 물류, 주식운영에서부터 뭐 술 빚는 장인까지 사실은 모든 사회 전반이 수학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무슨 짐 사이먼의 뭐 르네상스 회사를 뭐 저기 얘기하지 않더라도 또 그 이마트나 뭐 롯데 그 물류센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또 뭐 교통관리, 뭐 선형계획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퍼지를 이용한 그런 그 전자제품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그러니까 수학 어느 분야에 건 수학을 쓰지 않는 분야가 지금 없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주요 분야가 무엇이 있겠냐. 뭐 심심풀이로 뭐 생각하는 데서는 수학적 퍼즐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골탕 먹이는 문제가 이제 패러독스 같은 식으로 정리가 돼 있고, 뭐 공사나 건설하면서는 이제 설계술, 뭐 농경나 이리게이션 하면서는 도형, 천문학, 뭐 계산, 뭐 로직, 수학 논리, 또 아트, 뭐 등등 뭐 무궁무진한 분야에 걸쳐져 있죠. 근대 건축물을 사진으로 예를 들어줬는데 실제로 라덱방스에 가서 찍은 사진이 여기에 있는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그런 정도로 서문을 정리하고 목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프롤로그, 십자군을 통하여 전해진 필산법. 10세기에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모두 아라비아에 모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아라비아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인데 우리가 아랍 수학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나도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새로운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이 10세기에 아랍의 동양과 서양의 모든 수학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거기서 정리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몇백 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유럽의 새로운 수학적인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고 수학적인 발전을 유럽이 리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걸 프롤로그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아마 프롤로그로 커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장이 데포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 이게 이제 움직임의 수학이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기하학이라든지 뭐 다른 수학 분야들이 되게 딱 주어진 조건이 고정된 것들을 갖고 분석하는 수학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움직이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뭐 화법기하학, 또 확률론, 통계학, 보험법, 또 위상수학 뭐 등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들을 쭉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아니지. 오늘은
먼저 프롤로그. 십자군을 통해서 전해진 필산법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십자군을 통해서 전해진 필산법. 이게 이제 십자군 출정에 나선 벨기에 황제의 동상입니다. 내가 요번에 내년에 이제 2015년 국제 선형대 수학회가 벨기에에서 로에벤 대학에서 열려서 이제 여기에 직접 내가 가보게 될 텐데 한번 가서 봅시다. 자, 아라비아에서 이탈리아로 간 보석 상자. 제목이 좀 팬시하죠. 수학사에서 필산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게 된 것은 13세기의 일로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필산법,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이런 수학을 다루는 이 필산법이 13세기 또는 16세기 이때에 돼서야 이렇게 퍼퓰러해졌느냐. 인도 아라비아 수학은 현대 수학에 직접 연결되는 근대 수학의 도약대 역할을 하였다. 아라비아인은 아시아, 인도, 그리스 고전 수학을 모두 모아서 번역하여 유럽에 전달하는 등 근대 수학의 여명기를 열었다고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정말 그 당시에 그럼 무슨 일이 아라비아에서 일어났는지, 수학이 도대체 아라비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는지. 자, 10세기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비아에 모이다. 자, 아라비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라비안 나이트, 낙타들에 타고 여유 있게 석양을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겠죠. 석유, 오아시스, 아라비아 숫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라비아 수학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 아라비아가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석유도 없이 그냥 황무지니까 이게 가난하고 황폐하고 무지하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 20세기 석유 산출국이 되면서 누리던 그런 영화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6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마호메드가 6세기에 돌연히 나타나 창설한 이슬람교 세력이 고대 로마 제국과 몽골 징기스칸, 또 그 넓은 영토를 확보했었지만, 이슬람교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무슨 의미냐면, 군사적으로 강대해서 그 세계적으로 큰 영토를 점유한 그런 큰 나라들이 로마 제국이나 몽골이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또 그리고 미들이스트를 전체 지역을 정복한 것에 보태서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 세계에 미친 영향은 이 로마 제국이나 이 몽골을 훨씬 넘어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그러고 개종을 거역하면은 죽여버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자, 아라비아 반도와 주민.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카이로, 메카가 있고, 바그다드, 페르시아만. 자, 이 지역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인데, 자, 지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양의 중국을 통해서 온, 또 이쪽 서안을 통해서 온, 또 인도를 통해서 온,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이쪽에 가까이는 그리스, 여기 가면 이탈리아, 또 이쪽 멀리 가면 스페인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무역의 중개지였고, 또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무역하는 대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마호메드는 에 대한 설명인데, 가난한
유복자로 출생해서 40세경에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나를 거쳐서 630년에 이제 메카를 점령하고 이제 그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았으며 메카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632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전체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죽었죠. 그 다음 635년에서 641년 사이에 이제 이슬람 제국이 각지를 정복합니다. 이 힘이 이제 넘쳐서 이 지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1년에서 750년 사이에 이제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한 우마미야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수도를 이제 이리로 옮기면서 중심을 이제 유럽과 훨씬 더 가까이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수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 아랍에서 만난. 아랍 쪽과 이슬람 교도들은 100년에 걸쳐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 피레네 산맥까지 동서양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를 보통 이슬람 제국 또는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데 또는 국왕의 이름을 따서 칼리프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칼리프 왕국을 통치한 첫 번째 이슬람 칼리프 왕조가 이제 우마미야 왕조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그 여유가 있어지고 귀족 문화가 발전되고 또 아라비아를 공용어로 쓰도록 의무화되었으며 통일된 그런 그 도량령과 또 돈, 통화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국가로서 기틀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7세기, 8세기 사이죠. 이때 이미 이제 문화국가로서 기틀을 잡은 겁니다. 아라비아, 이 사라센 제국이. 여기서,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마미야 왕조가 힘을 좀 잃으면서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750년부터 이제, 새로 건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중심이 동칼리프 왕국이라고, 불리우면서 수도가 이제 바그다드로 옮겨집니다. 당시에 그들은 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인도 남쪽의 무역을 독점하는 한편 이슬람권의 동쪽을 이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스에게 멸망당한 우마미야 왕조 일족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이제 피신해 가면서 그럼 서칼리프 왕국, 이걸 후 우마미야 왕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를 건국하면서 수도를 코르도바로 하고 지중해 무역을 이제 장악하면서 이제 같이 존재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둘로 분열되긴 했지만 이 당시 이 두 왕국이 동서 무역을 독점하는 세계 상업의 중추이며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수학자들은 인도의 대수학과 그리스의 기하학을 동시에 연구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아라비아에 머물던 이슬람들이 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이쪽 아프리카는 물론 이 포르투갈, 스페인까지를 장악하면서 이게 다 이슬람 영향권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시아의 수학과 그 그리스의 그 수학, 또 이집트의 수학, 또 유럽의 수학까지도 다 포용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영향을 미친 인도 수학, 또 그리스 수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인도 수학과 대수학은 어떤 관계들이 있냐면, 그 인도 수학은 숫자를, 현재 사용되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바로 인도 수학에서 나오게 되고, 공사상으로부터 이 0이 발견돼서 이 자릿수를 주는 기수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산법의 기초가 이 인도에서 나옵니다. 판자 위에 모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문장 문제, 그러니까 스토리 프로그램이죠.
뭐 몇에 몇을 더하고 뭐 뭘 하면은 그러다가 거기다가 몇 배를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떡하고 그걸 몇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주고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유럽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게 유럽 그 독특함과 그 흥미로움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스토리 프로블럼은 인도 문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상가법이 인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스 수학은 어떤가? 여기서 인도는 대수학이 크게 발전한 거고요. 그리스 수학에서는 이제 기하학이 크게 발전했는데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게 되고 엘레 학파에서 진원의 패러독스가 나오고 플라톤 학파에서 데피니션들이 나오고 유클리드가 이제 기하학을 집대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수학적인 발전이 인도와 그리스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그 전체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중세 즉 6세기부터 8세기 유럽은 이제 암흑 시대로 접어들고 그 이어지는 전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가 피폐해집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그리스 수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아라비아로 전해져서 그래서 인류가 세계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야만스럽고 그리고 전투적인 민족이었던 이 아라비아인도 이제 큰 영토를 확대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 민족으로 이제 그 변모해 가는데 그 전에 유목 생활하던 그런 생활 방식도 이제 자기네가 정착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머물어서 도시에 머물어서 사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병 유목민으로 그냥 1년에 그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냥 한 도시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도시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 이제서 의사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기들이 배운 그런 전통 학문들을 이제 아랍 청년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시짬이 날 때 이슬람의 이제 유럽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풍부해지니까 그 아라비아의 그 사람들은 그 학문과 예술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의 인도의 그 문화와 학문, 예술이 또 그 서방의 그리스 문화와 학문과 예술이 다 이 지역에서 모여서 발전할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는 그리스와 시리아, 페르시아, 인도의 전통을 종합하고 소화하여 결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연결되는 무역로 덕분에 이 풍부한 물자와 사상을 공급받아 유럽이 그 문화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동안에 수준 높은 문화가 이 아라비아 사라센 지국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미술과 건축, 의학, 천문학, 항해술, 수학이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구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그 영향에는 마호메트의 그런 그 지식에 대한 그런 그 지식 탐구에 대한 그런 비전과 의지도 반영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사에서는 6세기 전반쯤에 이제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아라비아가 이제 수학의 그 중심에 부각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인도의 수학 계산용 숫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냐면 인도에서 이렇게 BC 3세기경에는 1, 2, 3, 4를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그것이 10세기의 인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됐고 그것이 서아라비아에 가서 비로소 보다시피 형태를 갖춰가죠. 그 동아라비아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요 글자들이 바뀌어갑니다. 그것이 15세기에 유럽에서 아라비아 숫자들이 다시 정리돼서 이렇게 결국은 서아라비아 숫자를 거의 따라온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이 16세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숫자의 모양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수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숫자로 수학을 할 때 하고 이런 숫자로 수학을 할 때 계산상의 그 간결함이라든지 그런 그 계산 양의 그 축소가 얼만큼 일어날지. 이것이 또 여기는 인도는 이렇지만 우리 조선이라든지 또 중국에서는 한자로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여기서는 뭐 한 페이지만 할 걸 여기서는 10페이지 해야 되고 여기서는 10분이면 할 걸 여기서는 10시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뒤러가 이런 역할을 했고 동판화를 만든 사람이죠. 동판화를 많이 만든.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이 결정적으로 이 지식의 확산을 도왔죠. 자, 또 그럼 수학적인 계산, 숫자에서는 이런 아라비아가 이런 역할을 했고, 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해주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 유클리드의 원론이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유럽 사람은 유클리드 원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아라비아가 알렉산드리아, 즉 아프리카, 이집트죠. 그쪽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옛날 자료들을 이제 뒤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1권부터 13권까지. 이게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려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를 해서 그걸 이해하고 14권, 15권, 입체기하, 솔리드 지오메트리, 그 다음 입체기하를 기원전 2세기, 기원전 6세기에 새로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내용들이 보태지면서 요 책에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자기가 보태고 또 새로 추가해서 14권, 15권이 요 13권에 보태져서 15세기에 추가되면서 요것이 이제 그 아라비아 수학을 배우는 기본적인 텍스트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수학을 하면서 인도와 아라비아 수학의 이 전성기가, 인도는 인도대로, 아랍은 아랍대로 이제 수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인도 수학이 표를 보면 인도 수학이 아라비아에 전해졌다는 평가를 두 나라 수학의 번성기 엇갈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인도는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수학이 크게 발전했고, 아라비아는 9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그 수학이 크게 발전했는데, 자연스럽게 아라비아가 인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도 숫자와 함께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에 전하는 인도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스토리 프로그램들이라고요. 한 번 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에 궁금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공부해서 찾아보고 검색해서 Q&A에 계속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점수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쭉 거치고 가면 충분한 지식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자, 그렇게 해서 유클리드의 원론이 이제 새롭게 번역이 되고 보강돼서 이제 아랍에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랍에만. 그렇다면 이제 인도의 대수학과 그리스의 기하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인도의 대수학은 수량 중심이고 직감적이고 실용적이며 그리스의 기하학은 도형 중심이고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고 비실용적이라고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 유클리드의 원론은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이를 계승할 민족이 없어지자 거의 600년 동안 그 학문 세계에서 멸실됐던 겁니다. 없어졌던 겁니다. 이게 아라비아 숫자들이 서구에 퍼져 있던 모든 그런 수학 자료들을 수집해서 원론을 거의 정확하게 복원을 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소개하는 입체기하에 관한 14권과 15권을 15세기의 아랍 수학자 2명이 추가를 해서 이 원론을 보존하고 발전시켰는데 만약 이때 아라비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원론은 영원히 소실되어서 이 수학의 발전이 크게 늦어졌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 동양계의 업적인 인도의 대수학도 쉽게 이어졌는데 아라비아 수학의 전성기인 9세기에서 12세기에 알콰리즘이 그러니까 그 아랍 수학자들은 크게 존경하는 그런 수학자입니다. 이 알콰리즘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현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처음 소개하고 문제풀이 해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알고리즘은 거의 기계적인 처리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이항법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물건을 위에 올려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게 아마 그쪽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법도 같이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그가 이제 쓴 저서 알 자브루 왈 무카발라라는 이 책이 이제 결국 어원이 알은 관사고 자브루는 이항이고 무카발라는 동유항을 소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이항과 동유항의 정리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이항하여 정리한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알콰리즘이가 소개한 해법은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2분의 x-4 이퀄 6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다 양변에 4를 더하면 이렇게 단순화되죠. 거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하면 그러면 x 이퀄 20 이렇게 다 이렇게 풀려지는 거잖아요. 요 개념이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이렇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과의 반에서 절반에서 4개를 빼니까 6개가 됐다. 그렇다면 처음에 몇 개 가졌냐 이런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반을 해서 4개를 뺐더니 6개랑 똑같더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4개를 여기다 양쪽에 4개를 더하면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2배를 해주면 똑같아지겠죠. 저울같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푼 거냐면 그냥 이렇게 대충 찍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2개 올려놓으면 똑같듯이 몇 개씩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18개를 갖고 시작했다 그러면 18개를 둘로 나오고 4개를 빼면 5개가 된다. 근데 6개니까 좀 모자라죠? 그럼 좀 넉넉하게 22개를 갖고 시작했자. 22개를 둘로 나눠서 4개를 뺐더니 7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정답은 18개보단 많고 22개보단 적은 거다. 그러니까 뭐 19, 20, 21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한번 찍어서 20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해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뉴턴스 메소드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점점 수렴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역사. 그래서 유클리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기계적 조작을 개발했고 이항법은 9세기 알콰리즘이가 방정식의 해법으로 개발했으며 지금 이제 20세기 초에는 이런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알고리즘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후세에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남아 있는데 알콰리즘의 책에서 또한 수학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말했는데 이 알콰리즘의 이름이 알고리즘으로 변하였고 다시 오늘날 특별한 순서에 의한 계산 절차를 뜻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게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이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 쓰는 알고리즘이 바로 알콰리즘이란 사람 이름이 어원이란 말입니다. 또 알게브르가 현재 이제 알제브라 대수학의 이제 어원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우리가 지금 아랍 수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콰리즘의 동상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또 그 알콰리즘이는 천문학자 또 수학자로서 그리스 인도 수학책들을 이제 공부하고 번역하고 또 가리키고 또 새로운 수학을 탄생시키고 한 사람입니다. 또 아랍 수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타비트 이븐 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라크의 하란 출신으로 마찬가지로 천문학자, 고대 그리스 수학과 천문학의 명저들을 다 번역한 겁니다. 아까 그 유클리드 책 포함해서 당시에 있던 그 그리스 수학 책들을 이제 다 공부한 사람이죠. 또 알바탄이라는 시리아 태생의 수학자들이 있고요. 이거는 타비트 이븐 큐라를 기념하는 우표. 즉, 이 아랍 국가에서는 이런 수학자들을 지금도 크게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알비루니는 근대 삼각급의 기초를 닦은 천문학자이고 이 사람이 지구 둘레를 그 당시에 계산한 겁니다.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이븐 알하이삼이란 이슬람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의학자는 알하이삼의 문제로 유명하고 책도 썼고요. 이 책 광학의 서라는 이 책이 케플러라든지 베이컨 같은 유럽 과학자들의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 오마르 카얌은 페르시아의 수학자이면서 시인이며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2차 방정식의 기하, 대수학적 해법
연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마르 카람의 무덤입니다. 실제로 자, 아라비아 수학의 전성기. 자, 그래서 중세에 이르러서는 서양의 수학은 맥이 끊기고 오히려 퇴보하며 아라비아 수학이 11세기에 이르러서 번역서를 통해서 이제 서양에 전해지는데 이게 바로 이태리입니다. 피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라기보다도 이 아랍 수학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럽에 있는 다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천재여서 지금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 피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아랍 수학을 남보다 먼저 대량으로 입수해서 그것을 공부해서 유럽 사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냥 끊임없이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학문적인 충격을 주어 준 것입니다. 실제로 피사에 한번 갔었어요. 피사에 학회가 있어서 가서 봤었는데 이게 피사에 가면 이 피보나치 이게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게 피보나치 집 앞이에요. 이게 정류장 피보나치. 이게 이제 피보나치 피사 시구. 이게 피사의 사탑이고 성당 피사 옆에 있는 성당이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학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 피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유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은 이 아랍 수학이 이 이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태리로 넘어가면서 유럽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유럽의 수학자들은 근데 보면 이게 11세기에 이런 그 아랍의 수학이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16세기가 될 때까지 유럽의 수학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발전을 못해요, 전혀. 몇백 년 동안 그 아랍 수학을 받아들이고 또 그게 아랍말로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번역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아랍 수학을 이해하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16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하고 깨우치게 되고 그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수학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업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계산법의 전파. 동양과 서양 사이에 계산법의 교류가 생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11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아라비아 수학이 이제 이탈리아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500년이 가까이 지난 후에 16세기부터 이제 이탈리아의 수학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얘기가 이제 계산법의 전파, 필산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항해 등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